아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영웅적 행동, 감옥으로 치러야 했던 희생과 비극의 이야기. 한 남자가 분노에 찬 채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45번 이상 남학생의 머리를 내리쳤고 결국 소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그 남자에게 이토록 깊은 원한을 심어주어 그토록 무고한 소년에게 잔인하게 손을 뻗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법은 그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광둥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남자, 라웨빙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994년에 결혼한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라샤오바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고 이후 가족 모두 광둥성으로 이주하여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작은 노점을 임대해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매일 부부는 분주하게 진열대에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일했습니다. 한편 자라나고 있던 어린 아들은 부모의 노점 주변을 뛰놀며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웠습니다. 순진하고 활발한 그 소년의 모습은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 미소를 선사했으며 그들은 시장의 복잡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으로 그 소년과 놀아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라웨빙의 가족은 비록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 주변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들이 계속해서 흘러갔고 계절은 변했으며 어느덧 라샤오바이가 5살이 되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 이른 아침, 라웨빙의 아내 리씨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농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새벽 4시쯤 그녀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흐려진 광저우 외곽의 큰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커다란 트럭이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순간 그 트럭은 리씨를 향해 곧바로 돌진하여 들이받았습니다. 강력한 충돌 후 사고를 낸 트럭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현장을 떠나버렸고 리씨는 황량한 도로 위에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전 6시가 넘어서야 한 행인이 우연히 리씨가 광저우 외곽 근처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인은 당황하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리씨의 몸은 차가워져 있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몸은 이미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 놀라움과 슬픔이 담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현장에 있던 한 행인이 신속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라웨빙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 현장은 경고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군중 사이를 헤치며 달려가 아내의 피투성이에 상처 가득한 몸을 껴안고 고통에 찬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라웨빙 가족의 평화로운 삶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술에 빠져들었고 그의 육체와 정신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한편 아들 라샤오바이는 매일 아버지를 꼭 껴안고 엄마를 찾으며 울어대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친 후 라웨빙은 모든 가정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순수하고 어린 아들을 보며 그는 그동안 쌓여온 우울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라샤오바이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고 그가 언젠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라웨빙은 더욱 열심히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마다 그는 겨우 저녁을 대충 먹고 긴 하루의 피로에 지쳐 곧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라샤오바이는 매우 이해심 많은 소년이었고 아버지가 겪는 고생을 항상 헤아리며 신경 썼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는 매일 라웨빙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항상 공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샤오바이는 아버지의 말이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걱정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항상 얌전하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서 소녀는 점차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사소한 어려움들을 혼자서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걱정을 덜고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 학교 폭력이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불행히도 라샤오바이는 학교에서 불량배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년의 온순하고 착한 성격은 학교에서 악동들의 두목인 유자청의 표적이 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잔인하고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유자청은 라샤오바이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냈고 그로 인해 소녀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샤오바이의 평온한 나날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그의 마음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샤오바이는 매일 방과 후 작은 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혹시 유자청을 마주칠까 봐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유자청의 가족은 모두 멀리서 장사하고 있어서 광저우에 사는 할머니가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며 키워진 탓에 자청은 점점 나쁘고 장난꾸러기 아이가 되었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다른 학생들을 자주 괴롭혔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자청은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며 같은 학교에서 후배 학생들을 괴롭히고 약올리기 위해 친구들끼리 모임을 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유자청은 금전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부모가 사업을 하여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루에 용돈으로 몇백 원만 받는 반면 자청의 할머니는 매일 그에게 5에서 12안을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 편안하고 풍족한 용돈 덕분에 자청은 충성스러운 후배 집단을 모을 수 있었고 그들은 항상 자청을 따라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에 홍콩 영화가 중국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었고 홍콩과 가까운 광저우는 그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받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영화 영웅 본색을 본 후 영화 속 유명한 액션 장면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류자청은 영웅 본색을 보고 영화 속 장면들을 따라하며 학교의 대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과 후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후배들로부터 보호비를 징수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류자청과 그 무리들은 돈 자체에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권력을 느끼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그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류자청과 그 무리의 위협적인 시선에 맞서기엔 많은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불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져온 용돈을 전부 내놓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라샤오바이는 불행하게도 류자청 무리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샤오바이는 느닷없이 류자청과 그의 무리에 가로막혔고 그들은 건방진 태도와 오만한 시선을 띠고 있었습니다. 류자청은 샤오바이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며 그것을 괴롭히고 자신이 지배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샤오바이는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샤오바이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거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류자청의 무례한 요구와 위협적인 눈빛에 직면한 샤오바이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류자청은 라샤오바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무리들에게 샤오바이의 몸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철저히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샤오바이가 실제로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 자청은 화가 나서 샤오바이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다음에 만나서도 돈이 없으면 맞을 거구나 해라 라며 차갑게 위협했습니다. 샤오바이는 멍든 자국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태도는 조용하고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라웨빙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자세히 보니 샤오바이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샤오바이는 자신이 실수로 넘어졌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아버지의 눈을 피했습니다. 라웨빙은 몇 번 더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침묵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결국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이를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라웨빙은 점차 심각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샤오바이의 몸에 있던 멍 자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선명해져 이전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상처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아픔으로 조여들었고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때마다 샤오바이는 모든 것이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긴 했지만 이제 라웨빙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비밀은 아마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다고 여겼습니다. 라웨빙은 이 상처들이 정말로 우연한 실수나 넘어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더 우려할 만한 원인이 그 선명해지는 멍자국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안감과 의심은 그가 이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는 아들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진실을 명확히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온 걱정을 안고 라웨빙은 평소보다 일찍 노점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 시간에 샤오바이를 학교에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 학업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아들이 최근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샤오바이의 비정상적인 변화는 그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었고 아마도 소년이 아직 밝히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하게 했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라웨빙은 마음이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는 샤오바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아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 운동장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자신이 그토록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그는 큰 원을 이룬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시끄러운 분위기와 함께 운동장의 한쪽 모퉁이에서 외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졌지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가까워지자 라웨빙의 시선은 갑자기 둥글게 모여있는 학생들의 무리에 고정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소란스러운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동장의 한 구석이 더욱 소란스러워 보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는 혼란스러운 군중의 중심을 자세히 보려 했고, 그 중심에 있는 소년이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며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심장은 멈춘 듯했습니다. 라웨빙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폭행을 당하는 아이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는 몸의 떨림을 억제할 수 없었고, 가슴 속에서 격렬한 분노가 타오르며 군중을 향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주저없이 라웨빙은 그 자리로 뛰어들어 분노와 불안이 가득한 마음으로 중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맡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의 아들 샤오바이였습니다. 샤오바이가 그가 항상 강하고 활발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렇게 잔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장면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샤오바이가 그런 고통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왔으며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한 번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라웨빙은 아마도 자신과 아들 사이에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서 다른 아이들을 밀쳐내며 아들을 구했고, 샤오바이의 얼굴이 멍자국으로 가득하고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샤오바이는 고개를 땅에 숙이고 감히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으며 마치 그가 실망할까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떠난 후 그는 샤오바이 곁에 앉아 목소리가 잠겼지만 애정과 다정함을 담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샤오바이가 끊어지듯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 그는 아들이 여러 날 동안 그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며 아마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샤오바이는 모든 것을 침묵하며 견뎠던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라웨빙은 죄책감과 자책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일에 바빠서 샤오바이가 나타낸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것은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의 큰 책임을 상기시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고, 자신이 아내와 함께한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샤오바이를 더 많이 돌보고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이 일어났고, 아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귀 기울여 들어주며 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라웨빙은 손수레에 있던 철봉을 잡아들고 아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라웨빙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자 학생들은 겁에 질려 우리는 유자청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급히 변명했습니다. 라웨빙은 유자청을 노려보며 내 아들을 괴롭히다니 너 죽고 싶냐? 라고 외치며 손에 든 철봉을 분노에 차서 그의 머리로 내리쳤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유자청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후 경찰은 학교 근처의 감시 카메라를 점검했고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라웨빙은 분노와 극도의 절망 속에서 철봉으로 유자청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단 117초 동안 그는 45번이나 철봉을 휘둘렀고 모든 고통과 무력감, 오랜 분노가 한 번의 강렬한 타격마다 해소되는 듯 보였습니다. 라웨빙이 통제력을 잃은 모습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동정을 자아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자청의 부모는 이 비보를 듣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충격과 고통 속의 광저우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중환자실에서 모든 의료 장비와 관을 꽂고 있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얼굴,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모습은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 이제는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고통과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그들의 마음은 원한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했는지, 왜 자신들이 그토록 아끼고 기대했던 아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지 자문했습니다. 고통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류자청의 부모는 아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이 사건을 쉽게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을 준 자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류자청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맹세하며 아들이 억울함 없이 떠나길 바랐습니다. 그들은 학교가 학생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기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들은 학교로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가서 아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고 학교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모든 증거와 관련된 진술,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검토한 후 라웨빙에게 고해 살인 혐의로 17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순간에 자제력을 잃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강한 사랑 때문에 아들을 괴롭힌 자에게 모든 분노와 슬픔을 쏟아낸 대가로 받아들인 무거운 형벌입니다. 평범하고 자애로우며 자식을 아끼던 아버지에서 라웨빙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극도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순간에 처해졌고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그 순간에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과 오랜 세월 쌓여온 분노가 결합되어 그는 이성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무도 바라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라웨빙에게 있어 17년의 징역형은 법적인 처벌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고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